네, 매주 수요일에 여의도 영업비밀 코너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결선을 가냐 마냐가 궁금했는데 사실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 결선 걱정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압도적인 지지율이었던 것 같아요. 민심, 당심 모두 60%를 넘겼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둘 그래서 다 되게 높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죠. 저는 예. 그래서 항상 1차에서 끝납니다라고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었고 정말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결선 얘기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근거가 뭘까 의아하기도 했었고 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내가 뭔가가 있나? 당심이 미싱키스가 있나?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게 내가 지금 다 고려를 한 게 맞나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잘 생각 없이 그냥 희망가 부르는 분들이 많았구나. 예. 이런 생각으로 네. 기결이 됐고 예. 그 와중에 제가 1차에서 끝난다라고 했어도 사실 저는 55 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그게 결과 김기현 대표 될 때 그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렇죠. 55.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다 끌어모은 영끌까지 한 수치가 53뭐 이 정도였기 네.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도 정말 민심에서는 60 넘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어요. 여론조사가 그랬으니까. 근데 네. 당심에서는 그래도 기존 조직이나 네. 기존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호감이나 지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 표가 있지 않을까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민심 당심이 모두 압도적으로 60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 당심은 다르다라고 주장하셨던 특히 친윤 쪽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의원들이. 예. 네. 당심은 다르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뭐 다르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당심 파악 자체가 잘못됐거나 파악이 뭐 되기는 하셨을까? 이제 와서 예.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느낌도 네. 들고 그래서 이 60이 넘는다는 거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거는. 예. 상상을 초월하는 게 네. 다자 구도는 그 자체로 1차에서 끝내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후보가 4명이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결선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는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 다자구도와의 다른 후보들이 또 엄청나게 쟁쟁해요. 다 예. 전국구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 정치 경력 합치면 한 70년 이상 될걸요, 아마. 꽤 되시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맞붙어가지고 했는데 60이 넘었다는 거는 민심 그리고 당심, 특히 전 당심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네. 이분들께서는 이번 정권의 성공 플러스 보수 정권의 재창출 까지 내다보시고 전략적 사고에 의한 투표를 하셨구나. 네. 용산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이 메시지가 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이후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도 이 정도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계속 해야만 진영이 유지되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에 저라는 사람을 100인만 쓰고 버리기엔 아깝다는 말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라는 게 그게 당심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죠. 그때 너무 급하게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주지도 못했는데 네. 온갖 멍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퇴장당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네. 그 안에 온갖 정치 공작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당심에서도 안 통한다. 우리 뻔히 아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사람 하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냐. 우리 안 속는다. 네. 라는 걸 메시지로 그냥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결과는 뭐 양쪽이 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구자룡 변호사가 워낙 비대위원으로도 함께 했고 한동훈 대표랑도 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아요. 뭐 조선 제일검도 있고, 뭐 천재검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재계 저승사자, 뭐 주로 이제 검사 시절과 관련된 별명들인데 직접 겪어본 한 대표, 정치인으로서 좀 보신 기간이 있잖아요. 좀 네.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검사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검사 느낌보다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의 느낌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검사 느낌으로 프레임 씌우는 거가 굉장히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 그때 좀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뒤집어 씌웠던 프레임은 검찰 정권의 뭐 하수인, 뭐 윤석열의 그렇죠. 윤석열 아바타. 그렇죠. 근데 이번 후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또 성과가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게 네. 이제 누가 검사 이미지와 뭐 윤 정부의 아바타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제 좀 비웃음 당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잠깐 1년 동안 어디 갔다 왔니 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어서 엄청나게 그쵸? 바뀌었죠. 예.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사실 문자가 공개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중간에서 누가 굉장히 이건 공작을 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게 오히려 극복하고 나니 와 진짜 소신 있구나 원칙대로 하는구나 누가 시킨다고 맹종하는 사람 아니구나라는 게 그냥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바타 이미지 그게 뭐 검찰 정권의 연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퇴장해야 될 프레임이 돼 버렸고 네. 제가 느꼈던 그 느낌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그 무인 느낌이 아니라 문인 문인. 문인 예.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있으세요. 그래서 예. 뭐 소통하거나 이럴 때 이제 뭐 연설할 때도 뭐 시나 소설 같은 거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그런 게 평소에도 굉장히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데뷔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또 같이 일했을 때는 네. 아 굉장히 유연하구나. 또 법조인이 갖고 있는 어쩌면은 좀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고 틀리고가 굉장히 딱 명확해가지고 유연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네. 있거든요. 이게 법의 잣대로 딱 기준을 그렇죠. 세워버리면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원칙은 확실하지만 그거 안에서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시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느꼈을 때는 어디서 정말 그 뭐 인생 2회차 뭐 이런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근데 어디서 겪어보고 오셨나? 2회차 같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뭔가 초보 느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좀 않았어요. 연륜이 있어 보였다. 그 예, 근데 좀 궁금한 것은요. 전당대회 기간에 워낙 좀 감정적으로 후보들 간에 설전이 오갔다 보니까 이거를 수습할 정도의 역량이 있을까인데 사실 정치인들이야 뭐 대놓고 얼굴 면전에서 싸웠어도 뒤에서 좀 푸는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다 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도 먼저 다가가서 좀 굽히거나 풀자고 하거나 요런 성격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제 다른 후보들이랑 푸는 과정 이런 게 좀 원활하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들 정치인들이고 이 안에서 계속 정치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캠프 관련된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지금이야 치열하게 싸우지만 끝나고 나면 당연히 풀지라는 예. 얘기들도 제가 이렇게 도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도 뭐 옹졸하게 하실 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자체가 아까 유연하다고 했던 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걸 느꼈거든요. 네. 타석에서는 농담도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좀 유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드시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네. 장동혁 의원이 처음에 내놓고 반대했었어요. 비대위원장 오는 거 반대했었죠. 반대했었죠. 김종혁 그렇죠. 부총장도 반대를 했었고. 그렇죠. 반대했었죠. 예.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친한이라고 분류되고 네. 러닝메이트로도 같이 뛰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설득해내고 마음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그쪽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지금 구재룡 변호사야 워낙 이제 가깝고 곁에서 보셨던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또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나오게 된 러닝메이트들의 결과도 관심이었는데 뭐 한 분은 낙선을 하게 되었고 일단 지도부에 두 분이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뭐 이른바 한동훈 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왜냐면 지도부 전체가 다 안정이 되어야만 그 그립감이 생기고 리더십이 강하게 설 수 있는데 예. 정작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되고 나서도 최고위원 안에서의 이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 중에 4명 사퇴해버리면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니까. 예,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되는 건 역시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됐다는 것도 네. 이 당심이 진짜 확실하게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지도부 안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 붕괴될 리도 없고 이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안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나머지 뭐 최고위원 뭐 친윤으로 분류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 세 분이 딱히 그렇게 성격이 명확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뭐 김재원 최고위원 이분들은 사실 뭐 엄격하게 나눠서 친윤일까? 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잘 아우르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다 음. 원팀처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도부가 오늘은 첫 일정으로 현충은 갖는 것 같고 뭐 앞으로 행보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좀 들어간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게 돌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뭐 3.1천하, 뭐 갑신정변 시나리오 이런 건데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3.1천하는 아니더라도 좀 기회를 봐서 다시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위험은 사실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당내 정치가 전체 정치의 70%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네. 사실 우리 보기에는 뭐 여야 간의 투쟁이 정치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치인들 얘기는 당내에서의 정치가 70% 이상이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그 헤게모니 싸움이 어마어마하고 그거는 뭐 지도부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그게 더 부각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엮여가지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그래서 좀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빨리 만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당선되자마자 개인 전화로 먼저 연락드려야 된다. 정무수석 통해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하신 거군요. 바로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식사 약속도 빨리 잡고 이게 네. 두 분 사이는 20년 이상 된 그 수사 관계에서도 동지적인 관계였고 그 예. 안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거나 이랬는데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옳은 수사 결론을 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항상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균형점을 찾아왔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방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정치권에서 예. 차별화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차별화가 딱히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지원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더라도 아바타 이미지고 뭐고 다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네. 그거를 걱정할 이유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차별화 얘기하는 게 이제 구식이죠. 예. 그럴 필요 없고 그런 거 가지고서 에너지를 낭비할 시기는 아니다.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뭐 쏟아 부어도 누구도 아바타 이미지로 얘기할 수는 없다. 네. 예. 이제는 좀 뭔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설득을 해서 대통령실이든 뭐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결과 나오기 전에 아까 이제 1차에서 끝날 거라고는 확신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60%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으로 이제 가능은 할까 싶지만 60% 네.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좋겠다.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게 흔들려는 시도가 굉장히 시작부터 못하는 그 의욕이 꺾이는 그런 수치일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와서는 그 뭐 결선을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되게 머쓱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흔들려는 시도 뭐 한동훈이 대표가 된다면 이 당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막말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잘못된 거죠. 중앙 정치에 당분간 관여를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은 예.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거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홍준표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물어뜯으니까 국민 여론이 아니다. 책임이 한동훈한테 전가되는 건 옳지 않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이 그 트리거를 당긴 건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민심에 대해서 정말 오판하시고서 선거에 굉장히 개입을 하신 셈이죠. 누가 역대 전당대회에 지자체장이 이렇게까지 부각됐던 적이 있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당원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구나라는 것만 확인됐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에게 실망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또 어제 그거는 썼던데. 정말 당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 예. 본인 기준으로 당원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당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원했는데 그럼 내 생각이 틀렸구나에 대해서 다 한번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말 이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님
지구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당원 중심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님을 향한 메시지를 또 짧게 영상 편지 짧게. 네, 영상 편지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대하는 바도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어제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면서 앞으로 당 운영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조금 더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논란인 거는 이게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긴 했는데 심지어 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경호처가 관할을 하는 곳에서 받다 보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조사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목소리와 좀 결이 같다 보니까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사실 수사라는 거는 예.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마다의 특성에 맞게 수사를 하는 거지 뭐 어떤 딱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에 방송인 김재동 씨가 사령관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영창 갔다 왔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걸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거 고발 건 자체로 봤을 때 조사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조사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각하처분으로 사건을 떼버렸어요. 네. 그건 서면 조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당했을 때 추미애 장관은 서면 조사만 하고 무혐의로 끝났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대면 조사를 했거든요. 영부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진일보한 과정을 거친 건데도 불구하고 제3의 장소라서 이게 정말 그 성과, 수사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렸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오히려 그 성과를 내고도 욕먹는 그 상황이- 방식 때문에 장소와 비공개로 했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성과가 묻히는. 근데 이제 그거는 비공개는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 준칙 다 바꿔버리면서 비공개가 원칙이 되게끔 했잖아요. 그랬죠. 포토라인 안 세우고. 그러니까 예. 지금 그거는 현재까지 쭉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비공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장소가 맞냐 틀리냐 요건데 제3의 장소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수행은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사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3의 장소여야만 했던 사정에 대해서 더 설명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었어야 됐지 않나.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알게 됐을 때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제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 그 검사하셨으니까요. 이게 현직 영부인 조사가 얼마나 크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애를 써서 만들어낸 성과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사의 결단 얘기도 했고 뭐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게 제3의 장소인 것만으로 이제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했다면 이게 좀 오해하는 국민들도 오해를 풀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거는 저는 그래요. 지금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여당의 당대표가 네. 제3의 장소인 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를 딱 판단해 줄 수는 없고 저는 수사팀에서 왜 수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3의 장소여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설명이 네. 좀 부족하고 그게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사건 중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두하기가 어려워서 찾아가서 한 경우, 네. 병원으로 간 경우, 아니면 이제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치소로 찾아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준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얘기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들었을 때 납득이 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경호상의 이유 뭐 이 정도 얘기는 사실 그렇게 확 이렇게 설득이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때 검찰청에서 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다 경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서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추가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론인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직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히 딱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에 그 소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뒀었다. 네. 지금도 이제 그 얘기는 나와요. 그 얘기까지는. 근데 예. 그래서 소환을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다 보니 공개 소환에 준하는 방식을 원했던 거가 있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공개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줄다리가 있다. 공개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라도 가서 관철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인들한테 좀 꽤 네. 들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나마 또 설득력이 좀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싸우는 것 같은 모습만 비춰질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앞으로도 한 대표에게는 이 관련된 질문이 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벼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뭐 재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결과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재표결은 뭐 당연히 부결시켜야죠. 예. 민주당 원하는 악법입니다. 독소 조항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뭐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앉혀놓고서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옳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서 원하는 사람을 판사로 앉혀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앉히고 말고에 대해서 고집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규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 특검으로 한동훈 대표가 안을 하나 만든 순간부터 내일 사실 표단속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내일은 확실히 부결이 되어야만 하고 그 원하는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옳지 않고 네. 그리고 진행돼야 되는 거는 이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굉장한 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의 경선 지금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동훈 안은 못 받는다라고 아예 못을 네, 박아버렸잖아요.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동훈 안을 띄워도 민주당은 못 받는다, 절대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맞잖아요. 못 예. 받잖아요. 맞아,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전망이 딱 들어맞았네요. 못 받아요. 절대 예. 못 받아요. 이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특검을 했을 때 원래 이제 수사가 어떨지 몰라서 이게 안 풀린다는 것도 있지만 건이 안 돼가지고 뭐가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밀어붙였던 쪽에서는 무혐의로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거 면죄부용 특검이었다라고 또 공세를 해요. 사실 근데 사실 혐의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든 결론은 나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법률가들 평가는 네. 아 이게 형사적인 위법을 대통령실까지 논하는 거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공정하게 하면 무혐의 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이슈로 계속 소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오래 끌고 가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안을 받는다. 제3자가 해가지고 무혐의가 나면 본인들은 민주당에서는 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정권을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쉽게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안을 쉽게 받기 어렵고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안이라는 건 내일 확실한 부결을 이끌어내니까 표단속도 되고 명분도 쌓고 진실규명 원하는 건 왜 못 받냐라는 오히려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게 안 나오자마자 설명드렸는데 그대로 가잖아요. 네. 민주당은 이거 못 받아요. 무혐의 될 거라는 생각 본인들도 할 겁니다. 예.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는 아마 대표가 되면은 발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발의를 하냐 이런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한동훈 대안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발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못 받겠다 그랬는데 다른 의견으로 뒤집는 순간 정치적인 패착이에요. 네. 여태까지 뭐 한 거지 그러면? 뭘 원했지? 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럼 한동훈 대안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예. 말을 뒤집는 거니까. 완전히 뒤집는 거고 맥락도 없이 뒤집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거 안에 법적인 내용은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는다? 이게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말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네. 이용만 했던 것인가? 예.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께서도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권의 안정성도 지키고 명분도 얻고 굉장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마트하게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세적으로 진실규명을 우리가 원한다. 네. 진실규명 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갖고 이용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공격이 가능해지겠죠. 예.
뭐 차상병 특검법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이 이런 게 왜 국회 1호 법안인지 모르겠지만 1호 법안으로 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가 된 날을 맞아서 이걸 오늘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언론 보도 그대로 인용하자면 조국 대표는 진짜 복수심에 불타는구나. 법안도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는구나. 예. 그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거 냉큼 안 받았어요. 민주당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뜨뜻미지근 반응이었어요. 네. 왜냐면 일단은 혐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깔고서 고안된 제도예요. 네. 기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정치적인 그런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으니 기존 사법 시스템의 예외인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행해 봅시다라는 건데 기존 사법 시스템에서 도대체 혐의가 있는지 자체가 뭐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뭐 고발됐던 몇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심의위 그리고 공수처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여다봤는데도 무혐의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의혹이 남아 있나요? 근데 그거를 특검을 한다? 이거는 정말 복수심에 불타는 거 이외에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예. 뭐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네. 혐의가 뭔지 그래도 조국 대표도 한때는 그래도 법 좀 알았던 분일 텐데 법적인 설명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게요. 뭔가 수사가 좀 미진했을 때 보통 나오는 게 특검 요구인데 그래서 건건마다 다르게 예. 얘기했던 게 한동훈 대표께서도 얘기했던 게 다른 특검에 대해서는 뭐 본인에 대한 건 이제 이렇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사실관계가 수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법리 판단만 남아 있거든요. 수사가 진행이 안 돼야지 뭐 특검 얘기를 할 텐데 수사가 다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요? 네. 사실관계는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게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다 검토 끝났잖아요. 근데 특검을 한다? 그 명분이 없죠. 예. 사실관계가 수사가 다 됐는데. 네. 그러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다. 일단은 이거는 뭐 좀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정치 공세로 흐르다가 끝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있죠. 특히 한동훈 특검법 여기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각종 이제 후보들 간의 비방 폭로 이런 걸 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 넣는다고 갑자기 특검 요건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예. 뭐가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압력이나 눈치 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특검. 그러니까 특검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국회 다수 점하고 있어가지고 의회 권력 갖고 있으니까 우리 원하는 사건은 시작도 전에 특검으로 와. 그냥 그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수사기관을 만들 테니까 거기서 수사해 이런 거네요. 똑같은 거예요. 예. 정말 그래놓고 공수처 만들다가 공수처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공수처의 효용을 민주당이 제일 부정하거든요. 네. 그래놓고 무조건 특검이에요. 그래놓고서 특검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청문회 한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이 실제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네. 예외적인 것을 도입할 때는 예.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들이 뭐 민원이나 청원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거 다 하면 아비규환되니까 자신의 그 소양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걸러가면서 소신에 따라 하라는 게 그게 대의제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거는 건도 안 되는 탄핵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붙여가지고 막 사람들 막 소환하잖아요. 네. 저는 그건 의회권 남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 혐의가 없어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막 부르잖아요. 그거 직권남용이에요. 막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그거 정당하다고 여기는 거는 혐의가 있고 법 절차에 따라서 맞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노은지 앵커를 이렇게 붙잡아요. 네. 체포죄예요. 예. 영장 없이 안 돼요. 네. 수사기관이니까 영장이 있거나 법에 맞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 혐의가 없는데 그냥 막 불러 제끼고 뭐 한다. 그건 그냥 그 사실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과정, 엄청 남용하는 거네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불법 청문회란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증인을 네. 이렇게 부르는 게 말이 되냐. 예. 근데 그 사유들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어요. 뭐 후쿠시마 방류가 탄핵 사유일 수 있고 전쟁 위기 고조? 그 고조를 뭐 누가 게이지로 쟀나요? 뭐 네. 몇 단계 정도 높아졌는지 뭐 이런 거 있나요?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본인들의 양식을 가지고서 걸러내고 네. 아니 청원이 오죽 많이 들어오나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거는
뭐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정청래 탄핵 청원 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그것만 안 된다고 하기 뭐 하니까 뭐 다 받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국회가 신성한 곳이 아니라 약간 놀이터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애들도 그렇게 룰 없이는 안 놀거든요, 요새. 애들도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룰 없이 놀진 않는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